영국에서 개최된 학술 대회. 한 중국 학생이 고조선이 중국의 역사라고 당당하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녀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청중들. 그런데 그 순간 한국에서 온 여대생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역사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 클라라 벤트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목격한 학술 대회의 한 장면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역사에 관심이 있든 없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가슴이 뛰게 될지도 몰라요. 그날은 동아시아 고대사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 대회가 열린 날이었어요. 특히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한국의 뿌리인 고조선을 다루는 내용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죠. 저도 그중 한 명이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조선이 한국의 고대 국가라는 것 외에는 잘 몰랐어요. 하지만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게 되어 한국의 뿌리이자 역사인 고조선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졌죠. 그런데 발표가 시작되자 이 주제가 단순한 고대사의 논쟁을 넘어 동아시아의 자부심과 정체성까지 걸린 문제라는 걸 알게 됐죠. 강당에는 200명이 넘는 학자들과 대학원생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에는 동아시아 출신의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중 대다수가 중국인이었고 한국과 일본인은 많지 않았죠. 이 3국이 주고받는 분위기는 조금 어색하면서도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모두가 이 발표가 단순한 학문적 논의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학술 대회가 시작되고 첫 발표자가 단상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한국의 근원인 고조선에 관한 발표인데 첫 발표자로 중국에서 온 리샤오가 단상에 오르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었죠. 그녀의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죠. 의아하긴 했지만 그녀가 무슨 이야기를 꺼낼지 귀를 기울이며 지켜봤습니다. 리샤오는 마이크를 잡고 또렷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오늘 저는 고조선과 중국의 유아 문명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히 청중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저도 그녀의 첫마디에 머릿속은 물음표로 가득해지기 시작했어요. 발표를 시작하는 그녀의 태도는 단호했어요. 발표 내용은 유아 문명을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으로 두고 고조선이 그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는 논리를 펼쳤죠. 유아 문명은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 중 하나로 현재 중국 유아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고조선 역시 이 문명에서 탄생한 문명입니다. 초기에는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체계를 갖췄습니다. 스크린에는 유아 문명과 고조선 유적에서 발견된 유물 사진이 띄워졌어요. 리샤오는 두 지역에서 발견된 도자기의 유사성을 근거로 들며 두 문명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고 설명했죠. 이 도자기들은 고조선이 유아 문명의 영향을 받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유아 문명은 기원전 3000년경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고조선이 세워졌고 유아 지역과 밀접한 지역인 고조선은 유아 문명의 정치, 경제, 문화를 본받으며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고조선은 유아 문명에 종속되었던 세력에서 시작하여 지금의 한국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리샤오의 말에는 강단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에 관한 내용에서 끊임없이 화두되는 중국 파생론에 힘을 실어주는 발표였습니다. 이 말을 듣는 청중들은 메모를 하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리샤오는 쌀의 기원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동양의 식문화를 생각하게 되신다면 제일 처음 떠오르는 곡물이 있을 겁니다. 바로 쌀입니다. 쌀 역시 기원은 중국입니다. 훈난이에서 발견된 벼씨앗은 기원전 9000년경의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 이후 이 연구 결과는 동아시아 농업혁명의 중심지가 중국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예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동아시아를 더불어 아시아 전반에 뿌리내린 쌀의 기원은 훈난이에서 시초가 되어 아시아 전역에 퍼진 것입니다. 고조선 역시 쌀 농업을 도입했고 현재까지 잘 먹고 있는 것이죠. 그녀의 발표가 이어질수록 강당의 분위기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발표 내용에 놀라기도 하고 조금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정말 고조선이 중국 문명의 일부였던 걸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던 중 조용한 강의장에서 갑자기 누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온 대학원생 소연이었어요. 리샤오는 교수님을 쳐다보았고 교수님은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샤오는 소연을 지목하였고 소연은 강단에 올라와 마이크를 잡더니 단호하게 말하기 시작했죠. 리샤오 발표자님의 연구가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에서 논의가 편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소연의 첫 마디부터 강당 안은 숨죽인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그녀는 스크린에 새로운 사진을 띄웠어요. 리샤오가 제시했던 벼 씨앗의 사진이었죠. 이 사진은 한국의 청주 소로리에서 발견된 벼 씨앗의 사진입니다. 발굴된 청주 소로리 벼 씨앗은 기원전 13,000년 전의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재배되었던 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훈난이에서 발굴된 벼 씨앗과 비교해도 그 연대 차이는 무려 4,000년입니다. 이는 동아시아 농업의 기원이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리샤오는 말없이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고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이어서 하가점 하층 유적에서 발견된 비파형 동검의 사진을 띄웠어요. 이 동검은 고조선이 독립적으로 발전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유물입니다. 이 양식은 유아 문명의 유물들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고조선이 독자적인 문명을 이루었음을 나타냅니다. 그 순간 리샤오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소연 발표자님, 비파형 동검은 고조선뿐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도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이를 고조선만의 독자적 유물로 단정짓는 것은 지나친 해석 아닐까요? 리샤오는 스크린에 하가점 유적에서 발굴된 유물 사진을 띄우며 반박했어요. 이 유물들은 모두 중국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고조선 역시 유아 문명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두 발표자의 대화는 점점 더 치열해졌어요. 김소연은 흔들리지 않고 다시 대답했죠. 동검이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조선에서 발견된 동검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발견된 동검의 구조와 매우 차이가 있죠. 이는 고조선이 독립적인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독립적으로 발전한 문명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강당 안의 공기는 마치 터질 듯 팽팽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숨죽이며 지켜보았죠. 평소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동아시아 고대사의 논쟁이 이렇게 치열하고 열정적인 주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리샤오와 김소연 두 발표자가 각자의 논리로 맞서며 한치의 양보도 없이 토론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아우라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그들의 열정은 놀라웠죠.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고조선과 쌀의 기원은 나와는 다른 나라의 역사인데 저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문명과 역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듯하네. 소연은 리샤오에게 다가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훈난이에서 발견된 벼 씨앗이 역사 자료로서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훈난이에서 발굴된 벼 씨앗의 연대는 한국의 청주 소로리보다 4,000년 늦습니다. 이 차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리샤오는 소연의 도발에 분노가 차올랐는지 소연의 마이크를 단호하게 뺐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김소연 발표자님은 고조선이 중국과의 교류에서 완전히 독립적이었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러자 소연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고조선은 중국과 교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교류와 종속은 아예 다른 워딩입니다. 고조선은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문명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점을 무시한 채 고조선을 단순히 중국의 일부로 보는 것은 왜곡된 해석이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저는 두 사람의 논쟁에 완전히 몰입하다 보니 자연스레 손에 힘을 주고 있게 되었어요. 손바닥에선 땀이 흥건해지고 팽팽한 긴장감은 공간을 가득 메웠죠. 두 발표자는 각자의 논리를 점점 더 강화하며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었고 이 광경은 단순한 학술 토론을 넘어 마치 역사적 진실을 지키기 위한 격렬한 전투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던 그 순간 크게 박수를 치며 단상 위로 천천히 올라오는 리처드 마이어 교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교수님의 단호하고
차분한 표정이 강당 전체의 공기를 순식간에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숨죽인 청중들의 시선이 모두 교수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 역시 의자 끝에 앉아 교수님의 모습을 말없이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리샤오와 소연의 아우라는 사라졌고 교수님은 말없이 그녀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자리로 돌아가라고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강단에서 내려오는 둘의 표정은 좋지 않았고 심지어 리샤오는 알 수 없는 중국어를 하며 투덜거렸습니다. 교수님은 그녀들이 자리에 착석할 때까지 말없이 지켜보다가 그녀들이 착석을 한 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두 발표는 고조선과 요하 문명, 그리고 동아시아 농업의 기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분 모두 열정과 노력을 기울인 연구를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당 전체를 가득 채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교수님이 무슨 말을 할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내심 제발 이 논쟁을 깔끔히 정리해 주기를 바라며 조용히 교수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강당은 정적이 일었고 교수님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몇 가지 점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울려 퍼지자 강당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교수님의 입에서 나올 진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이 듣고 있던 청중들도 모두 저와 같이 교수님의 입을 일제히 쳐다보고 있었죠. 교수님은 한 박자 숨을 고른 뒤 차분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선 토론의 첫 번째 안건이 되어버린 쌀의 기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스크린에 혼란이에서 발굴된 벼 씨앗 사진을 띄우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샤오 발표자님께서 언급한 혼란이 벼 씨앗은 기원전 9000년경의 것으로 동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발견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중국 학계에서도 이를 동아시아 쌀 재배의 기원지로 보고 있고 이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에 몰두 중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화면을 넘기며 새로운 사진을 띄웠습니다. 소연이 제시한 한국의 청주 소로리에서 발견된 벼 씨앗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청주 소로리에서 발견된 벼 씨앗은 기원전 13,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 및 연구가 완료되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재배가 되었던 벼로 현재까지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순간 강당 안에 숨막힐 듯한 공기가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화면 속 자료를 바라보며 무언가 깨달은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도 제 안에서 어떤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 쌀 한 톨의 발견은 단순한 학문적 성과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에서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굴의 결정적인 성과로 전 세계 학계에서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2003년 영국 BBC에서도 보도된 내용이죠. 쌀의 기원이 한국에 있다는 점은 고고학적 증거로 명백히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강당 전체가 교수님의 말씀에 호응을 하고 있던 그때 리샤오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고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은 현재 너무 편향된 시각으로 논제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내 훈난이를 포함한 여러 유적지에서 벼 씨앗이 발견된 바 있고 중국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이 시점에서 쌀 재배의 중심지가 중국이 될 수도 있으며 현재까지 나와 있는 고고학적 자료만으로 한국이 쌀의 시초라는 것을 어떻게 확언하실 수 있으실까요? 리샤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도 자신이 믿어온 사실이 도전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리처드 교수님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리샤오,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쌀 재배의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원에 대해 논할 때는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다시 청주 소로리의 발굴 연대를 화면에 띄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청주 소로리의 벼 씨앗은 기원전 13,000년 전의 것으로 훈난이에서 발견된 시기보다 무려 4,000년 앞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고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입니다. 결과라는 것은 값이 나왔다는 얘기죠. 중국은 현재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고 한국은 결과를 도출해내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현재로선 이 연구 결과에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죠. 결과가 그러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진실이라는 것이구나. 제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교수님은 자료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고조선이라는 단어가 나타났고 교수님은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고조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하가점 하층에서 발견된 비파형 동검의 사진을 띄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리샤오 발표자님께서 고조선이 요하 문명의 영향을 받은 문명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요하 문명과의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고조선은 단순히 요하 문명에 종속되었다는 발언은 옳지 않습니다. 교수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파형 동검은 고조선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 중 하나입니다. 이 동검은 요하 문명에서 발견된 무기와는 양식 자체가 다르고 고조선이 독립적인 무기 제작 체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것은 고조선이 중국의 영향권을 넘어선 독립적 문명이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스크린에 띄워진 동검의 날카로운 모양이 제 눈앞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리샤오에게 경고하듯 강인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숨을 가쁘게 내쉬며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리샤오는 교수님의 분위기에 압도되었는지 첫 발표를 할 때의 당당함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표정은 당황스러운 기색으로 가득 찼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죠. 반면 소연은 교수님의 말에 감격한 듯 그를 애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감출 수 없는 흥분 상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깍지를 낀 채 마치 신의 목소리를 듣는 듯 황홀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리샤오와 소연을 바라보며 낮고 근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리샤오가 주장한 고조선이 중국의 속국, 요하 문명의 종속이라는 말은 고고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에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선 중국 학계의 심도 있고 세밀한 분석을 통한 고고학적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 반하기 위해선 수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현대 사회에서의 역사의 왜곡은 고대사에 크나큰 오점을 남기는 행위이기에 준비 잘해야 할 겁니다. 진실은 고고학적 증거와 함께 존재합니다. 역사는 결코 한쪽의 주장으로 재단될 수 없습니다. 강당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진지하게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부분의 청중들은 리샤오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리샤오는 자신에게 꽂힌 시선이 달갑지 않았는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수군대기 시작했고 냉엄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소연이 앉아있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소연은 마치 거대한 전투에서 승리한 장군처럼 흐뭇하고 위험 있는 표정을 지으며 리샤오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 고조선이라는 문명이 어떤 존재였으며 그로부터 파생된 현재의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용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강단에서 내려오시며 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청중들도 삼삼오오 모여 발표 내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리처드 교수님의 발표에 큰 감명을 받은 듯 보였어요. 리샤오는 이 분위기를 견딜 수 없는 듯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소연의 주위에는 수많은 학자들과 청중들이 모여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장면들을 바라보다 혼자 강당을 빠져나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람은 마치 제 마음속 혼란을 씻어내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맴돌았어요.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그 답은 의외로 명확했습니다. 진실을 지켜야 한다. 리샤오의 발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고조선이 중국의 일부라는 왜곡이 이렇게 당당히 국제학술대회에서 받아들여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처드 교수님이 비파형 동검과 청주 소로리 벼씨앗의 중요성을 차분히 짚어내며 현대 고고학적 진실을 바로잡는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쌀은 한국에서 처음 재배되었고 고조선은 독립된 문명이라는 오늘의 내용들처럼 앞으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내가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해야겠어. 저는 제가 그동안 왜 이렇게 소극적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역사를 지키는 일, 그리고 그 진실을 널리 알리는 일이 제 몫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강당을 떠나며
클레어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제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실은 고고학적 증거와 함께 존재합니다. 역사는 결코 한쪽의 주장으로 재단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학술적 결론이 아니라 제게 주어진 과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힘이라도 보태어 진실을 수호하고 이를 알리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앞으로도 전 세계의 역사와 진실에 관해 수많은 연구와 분석, 그리고 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이 되려 합니다. 중국의 역사 왜곡에 가슴 아픈 한국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부쩍 날씨가 추워졌죠? 추운 날씨 속에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제품들을 태그해두었어요. 특히 화면을 자주 보고 있는 저는 루테인으로 눈 건강을 항상 챙긴답니다. 여러분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눈 건강, 몸 건강하게 한국인의 자긍심으로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의 나라, 민주주의의 본산이라 불리는 미국. 그 이름 아래 수많은 이들이 언론의 자유, 집회의 권리, 표현의 자유를 배워왔고 수많은 나라가 그것을 이상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미국에서 도저히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플래카드 하나, 단지 그걸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이 강제 추방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시위도 폭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캠퍼스 잔디밭 한켠에 조용히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손끝 위에 한 문장이 미국 정부에겐 정치 개입이라는 이름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 유학생은 한국에서 온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감싼 사건은 순식간에 SNS와 주요 언론을 타고 퍼졌고 수많은 미국 시민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믿던 미국은 정말 이랬던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진짜 민주주의는 가장 말 없는 사람을 지킬 때 완성된다. 이제 여러분께 이 믿기 힘든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린 마르티네즈라고 합니다. 뉴욕에 있는 사립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3학년 학생이고요. 정치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실제로 행동하거나 목소리를 내는 일에는 늘 망설임이 앞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신중하게 지켜보는 쪽에 가까웠고 어떤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일이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건 아닐까 늘 조심스러워했죠. 제 일상이 바뀌게 된 건 이름조차 낯설었던 사람 하나를 만나고 나서였습니다. 김지윤.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지윤은 조용하고 차분했으며 자신의 문화와 타인의 문화를 모두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처음 마주친 건 기숙사 복도 끝 공용주방에서였습니다. 늦은 저녁, 저는 전자레인지에 데운 냉동 피자를 꺼내고 있었고 지윤은 작고 오래된 냄비에 뭔가를 끓이고 있었죠. 맵고 깊은 향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저는 무심코 말을 걸었습니다. 지금 뭐 만드는 거예요? 이건 확실히 미국 음식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윤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라면이에요. 고추기름 조금 넣었어요. 냄새, 세죠? 그 순간이 아직도 또렷합니다. 그 냄새, 그 미소, 그 조용한 태도. 어쩌면 우리는 그날부터 서로의 삶에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한 걸지도 모릅니다.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복도, 비슷한 전공, 공통 과제를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아졌고 커피도 자주 마시게 되었어요. 지우는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자신이 하는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에 대해 말할 땐 언제나 망설였고 한 번 말한 것은 끝까지 지키려 노력했죠. 우리는 종종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우는 늘 다르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 난민 문제, 여성 인권과 같은 이슈에 조용히 그리고 끈질기게 시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지윤이 신기했어요. 관심은 있지만 움직이지 못했던 제 모습과는 달랐거든요. 어느 날 밤, 저희는 기숙사 방에서 늦게까지 함께 과제를 하다가
커피를 마시며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에린, 나 여기서 진짜 친구 생겼다고 가족한테 자랑했어요. 엄마는 처음엔 안 믿었어요. 외국 가면 외로워서 울기만 할 줄 알았대요. 그 말에 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원래 사람을 쉽게 믿는 편은 아닌데 너는 예외인 것 같아. 그날 이후로 저는 지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라는 감정이 더 커졌고 그녀가 관심을 갖는 일, 목소리를 내는 사안에 저 역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캠퍼스에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작은 시위가 열렸습니다. 대학 내 중동연구회가 주최한 행사였고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지만 지윤은 말없이 플래카드를 하나 들고 잔디밭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죠. 플래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휴전 요구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선 구호가 터져 나오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향한 분노의 외침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연대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불과 이틀 뒤 지윤에게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문서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정치적 활동 관련 비자 조사 통지서였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플래카드 하나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취소 조사 대상자가 되다니요? 하지만 현실은 분명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정치 참여를 내정 간섭으로 간주했고 시위 연루자는 비자 취소 및 추방 조치가 가능하다는 행정명령을 이미 발효한 상태였죠. 기숙사 방에서 지윤은 문서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오래된 책을 보듯 문장을 하나씩 읽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서 있었을 뿐인데 누구를 비난한 것도 아니고 그저 멈췄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착함 속에 묘한 절망이 깃들어 있었어요. 지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었고 저는 도리어 그 태도에서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처음으로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은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 걸까? 지윤은 단지 말없이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이 땅에서 나가야 할 사람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그 장면을 바라보는 미국 시민으로만 남아 있어도 괜찮은 걸까요? 지윤에게 도착한 비자 관련 조사 통지서는 A 사용지 한 장이었습니다. 표현은 정중했고 문장은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읽는 순간 저는 몸 안으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치적 행위 관련 비자 조건 위반 가능성에 대한 행정조사 착수. 이렇게 적힌 문장은 그녀가 이 땅에 머무를 수 있는 권리가 위태롭다는 사실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지윤은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수업에 빠지지 않았고 식사 시간도 지켰고 교수들에게 과제 제출도 성실히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윤이 기숙사 방 안에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컴퓨터 화면을 하염없이 들여다보며 미국 이민국 사이트와 국제학생지원센터 페이지를 수십 번씩 새로 고치는 걸 보았습니다. 메일함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문서를 복사해서 출력하고 다시 읽고 밑줄을 치는 그녀의 손끝이 어쩐지 어깨보다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지윤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출국 명령이 내려지면 내가 못다한 수업에 대해 교수님한테 대신 메일을 써줄 수 있어요? 중간고사 답안지는 구글 드라이브에 다 올려뒀어요.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단순한 행정 절차로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었고 저는 그 태도 속에서 더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이 땅에서 자신이 조용히 지워지는 방식에 익숙해지려 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익명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유학생의 정치 개입은 부적절하다. 본국에서도 못 푸는 문제를 왜 미국에서 시위로 풀려 하는가. 그런 글 밑에는 수많은 공감 표시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여긴 미국이야. 외국인이면 조용히 공부나 하지. 정치적 신념은 고향에서나 외쳐야지. 우리 등록금으로 혜택 보면서 시위나 하네. 이 문장들을 읽을 때마다 제가 지금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학교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교수진도 조용했습니다. 몇몇은 조심스럽게 법적 절차가 있으니 지켜보자고 했지만
그 말은 곧 침묵하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평소에 친하다고 생각했던 동기들조차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커피를 마시던 자리에서 누군가가 제게 물었습니다. 지윤 말인데 걱정되긴 하지만 너무 감정적이었던 거 아니야? 미국에서 유학생이 그런 행동을 하면 당연히 문제되는 거지. 그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내뱉어질수록 제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부서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윤은 감정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침착했고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단지 자신의 신념을 조용한 방식으로 드러냈을 뿐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도서관을 나서던 어느 날 복도에서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가는 학생 무리를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그냥 입 다물고 있어. 어차피 여긴 내 나라 아니잖아. 그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그 학생을 바라봤지만 지윤은 조용히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그 말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윤이 말하는 괜찮아요는 자신이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저더러 괜찮은 척이라도 해달라는 부탁이라는 걸요. 그녀는 저를 지키려 했습니다. 심지어 그 순간에도요. 밤이 되어 기숙사방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 그 자리를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라짐이 아니라 지워짐일 텐데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정치적 이슈로 분류해 외면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그 자리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이겠죠. 저는 미국 시민이었습니다. 언제든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시위에 참여해도 체포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았고 제 목소리는 언제나 정당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지윤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설명해야 했고 증명해야 했고 그리고 조심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메모장을 꺼내 처음으로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사라지는 걸 나는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조용히 지워지는 걸 나는 막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아주 작고 개인적인 기록이었지만 어쩌면 그 순간부터 저는 이 이야기를 그냥 넘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방 책상 앞에 앉아 한참을 고민한 끝에 결국 문장을 하나 적기 시작했던 순간이었죠. 당신을 제 친구라 부를 수 있다면 저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 문장은 처음엔 단지 제 일기장 안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뭇거림 끝에 저는 이 글을 학교 신문사에 투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정을 막 넘긴 시각, 떨리는 손으로 메일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이 발행되었고 학교 온라인 게시판에는 제 글이 맨 위에 떠 있었어요. 제목은 그대로였습니다. 당신을 제 친구라 부를 수 있다면.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제 목소리에 올려두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칼럼은 예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학생 커뮤니티, 단체 채팅방, SNS를 통해 조용한 파장이 일기 시작했죠. 글 속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윤은 제 룸메이트이며 제 친구입니다. 조용히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었던 그 순간 그녀는 누군가의 고통에 공감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그녀를 내쫓는 것은 단지 한 명의 외국인을 배제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믿고 지켜온 가치, 자유와 존엄을 내쫓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침묵이 정의롭다면 그 침묵을 지켜줄 수 있는 건 목소리입니다. 글을 올린 후 저는 긴 하루를 보냈습니다. 댓글은 생각보다 빨리 달렸고 용기 있다, 공감한다, 생각하지 못했던 시선이었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여전히 조롱과 비난도 함께 쏟아졌습니다. 외국인 감싸기 바쁘네. 이게 정치적 올바름의 말로지. 국적이 다르면 책임도 다른 거야. 그 말들은 마음 깊숙한 곳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조용히 지워지는 장면을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저 자신을 지킬 수 없다고 느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한 교수님께 메일을 보냈습니다. 지윤의 상황을 설명하며 그녀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수진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정중히 요청드렸습니다. 처음엔 아무 회신도 없었지만 이틀 뒤 도착한 답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글을 읽었습니다. 지윤의 수업 참여는
이 사건과 무관하게 보장돼야 한다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조만간 전체 교수 회의에서 이 사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그 짧은 메일이 제게 얼마나 큰 용기를 줬는지 모릅니다. 지우는 그저 제 친구였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행동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며칠 뒤 제 메신저로 낯선 번호 하나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 캠퍼스 중앙 잔디밭에서 지훈을 위해 조용히 모여도 될까요? 목소리 대신 작은 불빛이라도 같이 들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함께 있을게요. 그리고 그날 저녁 우리는 모였습니다. 처음엔 12명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인원이 아니었지만 그 누구도 구호를 외치지 않았고 누구도 마이크를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작은 초 하나씩을 들고 캠퍼스 한가운데 잔디밭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준비한 종이에 적힌 문장을 들고 있었죠. 정의는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1명, 2명,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학생들이 조용히 다가와 불빛 하나씩을 더했습니다. 어떤 이는 노트북을 켜고 지훈이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었던 장면을 배경화면으로 띄웠고 또 어떤 이는 작은 메모지에 힘내요라는 문장을 적어 나무에 걸었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녀에게 이 모임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쩌나 또 실망할까봐 걱정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기숙사 방에 돌아온 지훈은 제 책상 위에 놓인 하얀 초와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쪽지엔 단 3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당신과 함께. 지훈은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예린,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 쪽지를 가방 안에 조심스레 넣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 눈동자 안에 작고 선명한 빛이 번지는 걸 저는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초를 가방 속에 넣었던 그날 이후 우리 주변의 공기는 아주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업 시간이 끝나고 누군가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에린, 당신 글 읽었어요. 사실 저도 같은 수업에서 지훈을 봤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한 건 아니라는 거 저도 알아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등을 돌렸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저에게 작은 용기였고 누군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교수진 사이에서도 논의가 시작되었고 국제학생지원센터는 지훈의 상황을 외부 로펌과 공유하며 법적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모든 절차가 간단하거나 빠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훈은 더 이상 혼자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지훈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봐 걱정돼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책임이에요. 친구라는 말에는 원래 그런 게 따라오는 거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글로만 남겨둘 게 아니라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고요. 왜냐면 이건 단지 지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공부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유학생들과 그들을 친구로 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했으니까요. 처음엔 캠코더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허락해준 만큼만 수업에 들어가는 뒷모습, 노트북을 여는 손, 캠퍼스를 걸어가는 조용한 발걸음 같은 장면들을 담았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 자료였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학교 영상미디어 동아리와 협업해 작은 다큐멘터리로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처음 그날 적었던 문장에서 가져왔습니다. 당신을 제 친구라 부를 수 있다면. 상영회는 따로 열지 않았습니다. 단지 유튜브와 학교 포털에 올렸고 영상 속에는 자막 대신 짧은 문장들이 흘러갔습니다. 친구의 권리를 지켜주는 일은 정치를 넘어서 인간에 대한 예의입니다. 조회수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댓글에는 낯선 이름들의 응원이 달렸고 한 고등학생은 나도 언젠가 한국에서 유학생 친구를 사귀면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적어주었습니다. 영상이 퍼지면서 지역 언론도 이 사건을 다뤘고
한인단체에서 지윤의 법률 자문을 지원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그제서야 지윤은 처음으로 조금 길게 웃었습니다. 저 이렇게까지 되는 건 몰랐어요. 그냥 조용히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 말에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나가게 둘 수가 없었어요. 당신은 저한테 너무 소중하니까요. 지윤은 여전히 미국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고 출국 명령이 완전히 철회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고 적어도 이 대학의 구성원 중 누구도 그녀를 그냥 외국인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글과 영상, 이메일과 인터뷰들.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다시 쓰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국적은 태어날 때 주어지는 것이고 시민권은 문서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지키고 싶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진짜 시민의 조건이 아닐까요? 지윤은 지금도 수업에 참여하고 조용히 공부하고 가끔은 동아리 모임에도 나갑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조심스레 배려하고 그녀는 그런 시선 속에서 조금씩 다시 웃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정의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우정은 입국심사대에서 멈추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서로를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 이름이 친구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의 한국인 강제 추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